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대선 때 많은 후보들이 주장했죠. 쉬운 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질도 높이고 내수도 살리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잔업과 휴일수당의 경제적 이유가 높은 근로자들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그만큼 임금을 감당할 수도 없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목표는 좋지만 실현 과정이 어렵고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장시간 근로를 할 수도 없고요. 어떤 해법이 있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야기해드립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금리 인상 이야기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으로 이미 시장의 가산금리는 선반영, 즉 이미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높거나 은행의 장기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이금융권과 서민들이 문제입니다. 부담을 넘어서서 공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선제적 준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수요일 경제수사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와 금감원이 함께 불법 금융 대응에 나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경제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숫자로 측정할 수는 없죠.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러 가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또 내수 효과를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다. 대선 기간 중에 많은 후보들이 공감하고 또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토론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수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으로 가봤더니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하는데도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걸까요? 그 배경과 해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국회에는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68시간이 적용돼 왔는데요. 사실 네. 법에는 40시간인데 이게 왜 68시간이고 또 52시간이고 이렇게 변하는지 좀 궁금한 이유가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50조가. 근데 53조에 보면 연장 근로를 갖다가 12시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합하면은 1주간에 52시간이 되죠.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노동부는 휴일은 이거와 이제 별개다. 그러니까 네.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면은 지금 이틀이니까 벌써 16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52시간 더하기 16시간은 68시간까지 네. 노동자를 갖다 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68시간 일하는 그 현장에서 아무런 이제 이게 법적인 통제에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을 이제 근로자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왔던 건데 이제 이걸 이제 바로 잡겠다고 네.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노동시장 이제 구조개혁 법안으로 해서 네. 이제 요런 법안을 68시간을 52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휴일 부분을 갖다 포함시켜가지고 네. 근로시간 부분으로 이렇게 단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어 왔던 거죠. 네. 사실 이 안에 지금 뭐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임금 문제도 있고요.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안 좋은 걸로 1위를 종종 해서 화제가 됩니다. OECD 1위 노동시간, 최장 노동시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연간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간 이제 평균 노동시간이 우리가 이제 약 2,200시간 이 정도 되거든요. 네네. OECD 평균이 1,800시간 미만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월등히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이것도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이제 파트타임이라든지 단시간 이 노동자까지 다 평균해서 네. 이게 평균 노동시간을 산정한 건데 네네. 만약에 이제 정규로 일하는 노동자를 갖다 따지고 보면은 특히 생산 현장에서 네네. 그러면은 이제 훨씬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이. 네. 우리가 근로조건이 아주 좋다고 하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도 한 3, 4년 전만 해도
주야 막교대로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 10시간 반, 야간에 10시간 반 이게 이계조로 해가지고 주야 막교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갔는데 네네. 당시에 노동시간이 약 2,700시간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런 것들이. 거의 일만 하고 지내야 될 시간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평일에 주중에 그냥 낮에 계속 일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낮에 그때 야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또 휴일에도 나와가지고 상시에 이렇게 일하고 이제 이런 체제였던 거죠. 예. 사실 이 부분도 임금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좀 복잡하지만 이 직군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에는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할 수 있다. 좀 휴일 근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52시간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지금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 영세 사업장 또 중소기업 또 근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현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임금 급여가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산업 기권을 하지 못하면은 이런 우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주 입장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뭔가 인건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걸 노동자의 어떤 건강이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정 근로시간이 노동자거든요. 네네. 그 이제 법으로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그걸 준수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법적인 의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니까라고 멈춘다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인력 충원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인력 충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산성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잔업이나 특근에 대한 부분 앞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큰 사업장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고임금이 맞춰주는 측면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이 실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이 얘기 논의가 좀 진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중소사업장에서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네네. 그게 이제 중소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이 장시간 근로를 혹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근로시간 단축해서 이렇게 이제 근로조건을 좀 이렇게 나은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보장해주면 그에 따라서 인력 충원이 가능한 거지.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고 그래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급여 수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인력 충원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말씀해주신 채산성이나 이 근로자들이 받는 시급, 특근 수당 이런 것들과 이 노동 시간이 장시간 길어져서 삶의 질 자체가 낮아지는 것과를 너무 연결해서 동일선상에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이 최저임금 1만원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논란이 있었고 지금 얘기하다 보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준, 조건과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측면은 있지만 이 최저임금 10,000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정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법으로 어느 정도 강력하게 기준이 정해지고 나면 또 최저임금도 10,000원으로 인상되고 나면 결국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들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중소사업장들,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이거든요. 그 속에 아무리 이게 많이 이렇게 되더라도. 네네. 이게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어쨌든 더 개선될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당연히. 10,000원이 되면은요. 네. 10,000원이 되면은 지금 월 급여로 따지면은 법정 근로자 일을 8시간을 해서 주 40시간만 일해도 월 한 209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아,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달라질 텐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에서 이제 지금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돼 왔던 근로감독관 확충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 정해놓고 시행해놓고 공표하는 것보단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무조건 단속의 의미가 아니라 좀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줘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도 병행돼야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좀 근로감독관을 이제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을 때 그걸 제대로 이제 법 집행을 이게 하지 않아서 이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열악한 어떤 처지에 이렇게 내몰려 있는 경우가 권리 침해를 당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해서 제대로 법 집행, 노동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을 들어보면 임금 문제도 사실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녁에 있는 삶을 싫어할 사람은 없는데요. 이 추가 특근, 야근까지 해야 기본적인 수입이 갖춰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이 문제의 고리가 하나 더 매듭이 얽혀져 있는 문제인데 다른 나라를 봤더니 지금 프랑스는 주 35시간이거든요. 정부가 밀어붙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 근로자 또 사용자, 회사죠. 다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은 결과가 꽤 괜찮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른 나라 사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프랑스는 35시간으로 국가가 이제 법으로 해서 이제 정하고 있는 거고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35시간 노동제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35시간 안팎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아까 법정 근로 시간 1일 8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네. 지금 이미 100년 전에 ILO가 처음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 제1호 협약이 네. 바로 이제 그 노동시간 1일 8시간 그 협약이었습니다. 네. 아직 이제 우리 경우에는 그거조차도 기준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40시간이 100년 전 기준이군요. 네, 100년 전 네. 기준이 1919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네네.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68시간제 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52시간제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너무 지금 낙후가 돼 있는 거죠. 예. 이 원칙적으로는 지금 김기덕 변호사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목표 자체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자꾸 실행 과정을 놓고서 잡음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사람이 오려고 하고 또 인력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중소기업 종사자들한테 좀 세금 혜택이라도 줘라. 그렇게 해서 정말 한다면 프랑스처럼 근로시간 줄이고 일자리 늘어나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 혜택을 줄 수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조세 정책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무엇보다 이제 문제는 적정한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잔업특권으로 혹사하지 않아도 네.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좀 어쨌든 이 기업도 어떤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영세사업장의 복잡한 상황을 일반화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당장 공공부문이나 대기업들부터 좀 당장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겠죠. 그건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고민과 또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들 공감하고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방송에 소개돼서 뉴스처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도심 속 구매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근로시간에 대한 인터뷰 쭉 보내드렸습니다. 원칙과 목적에 대해서는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맞지 일 적게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또 그만큼 동네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내수도 살고 좋지. 그런데 어떻게 실현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생생경제 시간에 중소기업 또 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어떤 의견 있으신지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선진국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주 40시간은 이미 100년 전에 나온 얘기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 일해야 겨우 임금을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기업주 입장에서도 좀 빡빡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그렇죠. 이런 부분들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생생경제 2부는 경제 톱뉴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로 시작합니다. 현재 3시 26분 21초 지났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실손보험 안 가입하신 분이 없는데 이게 좀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하면서 민간보험 보험료를 낮추겠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민간보험에서 보완을 해줬으니까 아무래도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늘어나면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보험료는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실손보험료를 좀 인하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것 때문에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이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반사이익이 얼마 정도인지 일단 좀 정확하게 산출해보고 이거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실손보험 보험료를 이제 올해 하반기 자율화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이거를 25%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규제하고 내년 4월부터는 또 실손보험 끼워 팔기도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실손 의료보험을 좀 확대를 해서 가격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손보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여기에 대해 이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가 넘는데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 다른 항목의 비급여 비용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급여 의료비 중에서 과도하게 이제 의료비가 책정된 것들 그런 걸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전 국민의 많은 분들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중보장 또 중부담이 좀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중국 A주가시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됐다 이런 소식 들렸거든요.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국 본토 증시죠. 이 A주가 4번의 도전 끝에 MSCI 신흥지수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이제 선진시장 지수, 뭐 신흥시장 지수, 프론트시장 지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수를 산출하는데요. 네.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흥시장에 중국 A주가 만약에 새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던 인덱스 펀드는 지수에서 A주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주식을 새로 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중이 줄어든 국가의 주식은 팔아야 되고요. 그래야 이 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신흥시장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A주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악재인 건데요. 네. 중국 A주 시장은 시가총액 7조 달러, 그러니까 약 8천조 원 규모라서 전 세계에서 뉴욕 증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2013년 6월에 A주를 신흥시장 지수 예비 리스트에 넣고도 매년 이제 심사하면서 이번에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됐고 제도도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이유로 편입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정말 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좀 불리해진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신흥시장에 중국 A주가 들어오면서 한국 비중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금융당국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0.73%포인트 증가하는 대신에 한국 비중은 0.23%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뭐 전 세계 글로벌 자금 규모가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만 따져보면 한 250조 원, 그리고 액티브 펀드까지 포함하면 1,900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네네. 이번 중국 A주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서 유출된 자금 규모는 대략 한 6천억 원에서 4조 3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중국 A주가 신흥지수에 편입이 되는 게 이제 내년 6월부터고 편입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이미 이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이제 신흥시장보다는 선진시장으로 가는가 그게 그동안에는 이슈였습니다. 네. 이 2008년에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올랐었는데요.
계속 편입이 유보되다가 2014년에 아예 이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에도 관찰대상국에 다시 올리겠다 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선진시장 편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이러긴 했는데 MSCI에서 요구하는 그 대표적인 게 역의 원화 시장을 개설해달라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이걸 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동안은 선진시장 편입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금 시상황하고도 또 맞물려서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맞벌이 비중이 낮다 이런 조사가 나왔네요. 네, 오늘 통계청의 맞벌이 가구 자료를 보니까 이제 작년 10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1,188만 4천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는 전체 44.9%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을 보니까 39.7%였는데요. 네. 전 연령대에서 이제 가장 낮게 나타난 겁니다. 자녀 나이가 7세에서 12세인 가구는 맞벌이 비중이 52.7%, 그리고 13세에서 17세 사이는 58.3%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어릴수록 뭐 손이 많이 가니까 이런 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만 중고등학교 진학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학원비불로 가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 전선으로 다시 뛰어드는 엄마들이 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시간으로 봐도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40.7시간 일하는데요. 7세부터 12세까지는 42.8시간, 13세부터 17세까지는 4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부담이 큰 영유아기에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뭐 시간제 근로라든가 아니면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뭐 이런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6월도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6월 수출 뭐 앞서 계속 좀 좋아지는 추세다라고 했는데 호조죠? 네, 사실 이달 10일까지 수출 수치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좀 못 미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 대비 12%가량 감소해서 뭐 깜짝 감소세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중순을 넘어가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을 보니까 319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서 24.4% 증가했는데요. 일단 뭐 선박 수출이 11% 늘었고 반도체가 51%나 증가했습니다. 석유 제품도 5%가량 늘었는데요. 이달 한 달 전체로도 아마 증가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건데 2011년 12월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네. 자, 일본 도시바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나요? 네, 오늘 이사회를 열고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이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일본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 그리고 일본 정책투자은행, 그리고 미국 투자펀드인 KKR과 베인캐피탈, 그리고 이제 한국의 SK 하이닉스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야말로 뭐 한미의 연합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인수대금은 2조 1,000억 엔, 그러니까 대략 한 21조 5천억 원가량입니다. 28일 주주총회에서 정식 계약을 맺고 내년 3월 말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주력이 낸드 플래시인데 이 부분 보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8% 이 정도로 1위고요. 네. 도시바가 17%로 2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3위가 웨스턴 디지털, 4위가 SK 하이닉스였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뭐 부동의 1위기는 한데 SK가 이제 도시바의 반도체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웨스턴 디지털을 제치고 아마 2위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뭐 일단 연합군으로 인수하는 거라서 SK 하이닉스의 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쨌든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반도체 시장 호황인데 도시바의 반도체 부분 매각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업계 판도가 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이 중국 A주의 신흥시장 지수 편입을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결정이 이제 새벽 5시 반경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오늘 뭐 개장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방금 전에 뭐 0.5% 하락세인 걸 보고 들어왔는데 중국 주식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있긴 하지만 이걸 뭐 그렇게 악재로 생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일단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어쩔 수 없지만 펀더멘탈 견고하고 투자할 만하다 싶으면 외국인들은 이제 투자를 하니까 일단은 이제 펀더멘털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앞서 경제브리핑 끝에 코스피 지수 말씀드리려고 좀 찾고 있었는데요. 장 마감됐습니다. 2357.53포인트 코스피 지수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665.77포인트 하락세로 장을 다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도 역시 금융 관련 이야기인데요. 금리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 지 며칠 지났죠. 이미 시중 가상금리는 이른바 선반영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한 발 빨리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시중금리는 계속 오른다라는 겁니다. 세계 경제 회복세나 금융 상황에서 금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서민 경제가 이를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건 가계부채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아직은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은행이라든가 신용순위가 높은 쪽보다는 이금융권과 신용이 낮은 분들에 대한 위험성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원인 해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장 위험과 리스크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더 일파만파 커질 수 있겠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 물론 전제는 달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먼저 들썩이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왜 이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 금리는요. 지난 작년 9월부터 미국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부터 네. 우리나라의 금리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은 어떤 통계를 봐도 나오는데요. 네네. 은행연합회의 어떤 가계대출,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네. 작년 9월에서 5월 말까지 6개월간을 보니까요. 8개월이 있네요. 네네. 8개월간 보니까 0.5%가 올랐습니다. 네. 가계대출 금리가. 네네. 그런데 그동안 미국 금리도 0.5%가 올랐거든요. 네. 작년 12월 13일하고 3월 15일 날 올랐고 물론 최근에 6월 14일 거는 제외하고라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0.5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 한국의 가계대출 금리가 0.5가 올랐다고 하는 거는 네. 상당히 지금 미국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지금 금리가 들썩인다고 하는데요. 미국 금리는 또 향후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 네, 맞죠. 또한 최근 물가 상승과 또한 한은 총재 등의 어떤 금리 인상과 연관된 그러한 언급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네. 금리가 좀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한 요소다. 그걸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과 전혀 차이 없이 이렇게 시중 금리가 올랐다. 예, 통계적으로 네네. 그런 게 조사됐다라는 거 보면은 네네. 좀 걱정되는데 문제는 기준금리 고정돼 있습니다. 1.25로 지금 잡혀 있는데 네네. 지금 여러 가지 대표님 말씀하신 시장 상황, 미국 금리 상황, 메시지 보게 되면 결국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네. 지금 이자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 1,460조니 1,400조니 이런 가계대출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다 변동금리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 60% 정도가 어떤 금리 변동을 받는다고 할 때 네. 0.5%만 오른다 하더라도 한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의 네. 가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지금 국내 금리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부담이 늘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또 서민 계층인 경우 네네. 예를 들어 소득 분위로 5분위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러한 부담에 아주 노출돼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간과는 아니고요. 예. 또 하나 또 1분기를 은행 실적을 보면 1분기의 은행 실적들은 아주 좋은 어떤 크게 수익을 올렸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은행과 또한 서민과의 어떤 이러한 차이가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도 있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은행 상황은 좀 좋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은행이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좀 고객들한테 부담을 준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네. 예, 이 분위별로는 1분위가 사실 서민이고 5분위는 이제 좀 여력이 되시는 분인데 네. 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정드리고요. 네.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1등급, 신용 1등급이나 은행권 또 뭐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수준일 텐데 네. 2금융권이나 신용이 낮은 서민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아니라 공포일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소득층이나 2금융권으로는 그 여파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금리가 오르더라도 네네. 사실은 시장의 자금의 수요는 있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더 선별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반면에 네. 말씀하신 대로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계층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돈 구하기가 또 어려워지는군요. 그러한 상황에서 높은 금리로 네. 어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민에게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공포나 아주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이율이 높아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네네. 이런 상황이 되면 대출할 수 있는 기회, 즉 돈을 구할 수 있는 문 자체가 좁아진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 같은 리스크, 결국 나 못 갚겠다, 갚을 수 없는 상황, 이자도 못 갚는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한가요? 네. 뭐 통계적으로 보면 제2금융권의 여신 잔액이 한 76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1금융권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네. 신용 등급이나 대출 금액이 높았다는 거죠. 더 많다는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먼저 닥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리스크가 네.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 가계부채 규모에 봐서 760조가 2금융권이다. 근데 훨씬 맷집이 약하기 때문에 맷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가 안 돼 있다 걱정입니다. 일단 8월쯤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데요. 네네. 이거 지금 당장 오르고 있는 금리 상황을 보면 좀 빨리빨리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저께 부동산 대책에서도 나왔지만은요. 네. 서울과 한 40개 지역에 어떤 대출을 억제하는 어떤 대책이 주안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지만 또 하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러한 대책이 사실은 향후 대출 수요를 줄이는 데는 조금의 효과가 있지만 네. 기존 대출자의 어떤 부담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호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어떤 서민금융 지원과 연계돼서 네. 어떤 이러한 대책이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돼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서민 계층이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경제가 어려워서 몇 조씩 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자 오르면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게 0.5% 오르면 4조 6천억 원. 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네. 좀 큰 틀로 보겠습니다. 이 대출한 분들, 돈을 빌린 사람들 이 사실은 책임을 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금융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시시각각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금융권이나 제도도 이런 부채 위험에 대해서 좀 공동 책임을 지거나 같이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런 대출의 문제를 이제 개인한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책임도 묻는 어떤 그러한 제도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예를 든다면 네. 지금 현재 연체이율이 3%의 대출에 13%의 연체율이 적용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금리를 낮추고 또한 담보로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출 유한 책임 제도라든지 네네. 아니면 부실 채권에 대해서 마구 팔아서 NPL 등에 매각해서 네. 경매 처리가 돼서 서민들이 더 어렵게 기반을 잃는다든지 하는 네. 이러한 대책들도 금융사의 책임을 묻는 쪽에 어떤 그러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결국 좀 미국의 제도지만은 유한 책임이라고 할까요? 담보를 네네.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이게 판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산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네. 위기에 대한 대응 좀 많이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매주 수요일은 이 불법 금융 또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금융감독원과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또 6개 시중은행과 손을 잡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16일 서울시 그리고 6개 시중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고질적인 불법 사금융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국민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예, 기존에는 저희도 수요일마다 금융감독원과 이런 얘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불철주야 나서고 있는데 여러 관계 행정기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협약을 맺게 된 배경은 뭔가요? 예, 말씀대로 두 기관 모두 시민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금융사기 범죄에 열심히 대응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금융사기 범죄가 한 번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백신이 개발돼도 변형되면서 살아남는 바이러스처럼 끈질기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 금융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보험 사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네네. 그 피해 규모는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2016년 대한민국 GDP의 약 1.6%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이처럼 정부와 민간기관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서민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 사기 범죄에 대해서 각 기관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생겼고 이러한 협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저희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젊은 여성을 노린다던가 은행을 사칭하는데 거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금감원도 이 행정기관 또 시청 여러 은행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막겠다라는 건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협약에서는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예,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금감원이 금융사기 등 불법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서 네네.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 상조회사라고 불리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가 많아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상조회사 이게 한 번에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피해 사례도 많이 소개가 되긴 했는데 주로 어떤 피해들이었습니까? 상조 서비스는 저희 금감원 소관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서울시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9,400여 건이었고요. 네.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 상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를 상조업자의 회비 예치 현황을 은행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폐업을 해버리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입자가 선수금도 건지지 못하는 것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 상조회사 사실은 개념은 좀 다른데 어느 정도 금융과 관계된 이런 일이 있는데 그간 소비자가 이렇게 깜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게 됐었거든요. 앞으로 좀 가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시스템이 그러면 생기는 거겠네요. 어떤 것들입니까? 이 시스템은 선불식 할부거래 안전 시스템 또는 간단히 상조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협약에 참여한 6개 은행이 올 연말까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은행에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안전할 수 있겠네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면 좀 감시 효과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조업체가 고객 돈을 빼돌리고 고의적으로 폐업하는 것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고객 예치금이 관리되지 않아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소비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좀 여러 가지 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YTN 라디오와 금융감독원은 방송과 라디오 방송 또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금감원도 분담이 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 지역 거점을 활용해서 금융사기 취약계층에게 최신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한 금융사기 등 불법 금융 예방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불법 금융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금감원은 불법 금융이 자라날 수 있는 불합리한 금융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합니다. 네. 저희 금감원은 이러한 협업체계를 통해서 불법 금융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촘촘한 금융망 예방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금감원이 그간 예방하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이 행정망, 각 시, 구 이런 것들과는 좀 직접적 연계는 없었는데 이번에 좀 더 촘촘해졌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이 된다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먼저 기존의 소비자 보호 관련 조례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불법 금융 예방을 추가한다는 것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불법 금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게 금감원만의 일은 아니죠. 서울시까지 나서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인구도 1000만보다는 조금 모자라지만 10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홍보 파급력도 클 것 같고요. YTN 라디오도 지금 서울 경기로 방송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금감원은 오랜 시간 불법 금융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사기 수법 사례와 대처 방안 그리고 피해 구제에 대한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반해서 서울시는 시민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찾아가는 눈물 그만 상담센터는 지역 밀착형 오프라인 행정 서비스고요. 네. 온라인 채널로는 서울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그리고 각종 민생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눈물 그만 홈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네. 금감원은 서울시의 불법 금융 예방 콘텐츠를 제공하고 서울시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콘텐츠를 시민 여러분께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들어보니까 서울시 말고 인천 또 경기도 여러 지자체가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우리나라에는 22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협약 참여 기관이 확대되면 앞으로 불법 금융 예방은 더욱더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서울시가 이번 협약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지자체가 불법 금융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서울시의 모범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 지자체까지 함께 나서고 있고요. YTN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으시면 1332 전화 거시거나 112 경찰에 전화 거셔서 확인하시고요. 이상한 회사 같다 싶으면 파인 금융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앞서 근로시간 인터뷰한 그 취재 기사 내용이 인천 남동공단인데요. 5374님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 59에서 60시간 근무하는데요. 시간에 수당 없이 11시간 일하는데 노동시간 줄고 월급도 줄면 어떡할까 걱정됩니다. 예, 이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는 방법이 없죠. 월급이 줄어드니까 야근 특근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4003님 의견이고요. 2122님은 또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높이고 월급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됩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그거 먼저 추진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계속 나눠야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3134님도 마찬가지 얘기 충분한 수입과 또 제도적인 보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의견들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다 좀 이 의견들이 소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817님은 대출금 인상에 대한 걱정 얘기해 주셨네요. 2122님 아주 따갑게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5만원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도 힘이 되는 경제 얘기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